제가 압턱 전진술을 한 지 열흘 정도 됐는데요. 아랫입술 및 근육이 엄청 당겨서 지금 표정을 지을 수가 없어요. 특히 웃고 싶어도 아래턱 근육이 당겨서 웃을 수가 없다. 운동을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가만히 두는 게 좋으냐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지금 열흘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 보통 턱 수술하고 나서 실밥 뽑는 게 저희가 한 2주 정도, 14일 정도 경에 일반 실밥을 뽑거든요. 그 이유가 이 점막이 붙는 데는 4, 5일이면 된다고는 하는데, 안에 이제 점막 밑에 있는 근육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붙어서 조금 움직여도 괜찮을 정도가 되려면 최소한 2주는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안전하게는 한 3, 4주, 저 같은 경우에는 2주 정도 지나면 이제 입 운동 시작하자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열흘 정도 됐으니까는 아직은 조금 더 있다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한테 묻기보다는 수술해 주신 선생님 지시를 따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 일반적인 얘기긴 하지만, 수술해 준 분은 또 특별하게 본인들의 그 생각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무시하지 말고 그냥 제 얘기는 참고하시고, 보다 정확한 거는 수술해 주신 선생님한테 질문을 주시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 해요. 그게 환자분한테도 그렇고 수술해 준 선생님한테 대해서도 그렇고 제가 결례를 범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조금 지나서, 며칠 더 지나서 입 운동 시작하면 한 3, 4개월 동안 좀 땡기겠지만 한 5, 6개월 지나가면서 서서히 풀리니까 이 부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그 뮤슐랭, 성형외과 영역에서의 뮤슐랭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환자 역할, 의사 역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나쁜 의사도 물론 있고, 돈도 벌고 싶고, 명성도 얻고 싶고, 좋은 의사도 되고 싶고, 이런 욕심들이 모든 의사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이걸 다 따져서 가려낼 정도로 의사들이 또 멍청하지도 않아요. 돈 벌고 싶은 걸 교묘하게 가리기도 하고, 또 유명세를 얻어서 뭐 환자를 현혹하기도 하고.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환자를 해하면서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의사로서 조금 욕심을 부리어서 환자에게 조금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 조금 모험적인 또는 약간 위험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게 되면 때로는 환자한테 굉장히 해를 주기도 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거는, 싸고 쉽고 간단하고 유행하는 수술은 의료 서비스, 그러니까 의료 행위라기보다는 그냥 의학 비즈니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쉽고 싸고 간단한 것들을 찾지 마시고, 그리고 유행하는 거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으시고, 꼭 필요한 거를 본인이 잘 선택해서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되고, 저는 그런 면에서 환자분들에게 답을 드리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정답이 없는 영역이에요. 지금 정답인 게 몇 년 후에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 예전에 정답이었던 게 현재는 정답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학의 발전이라는 게 그런 역사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인 정답을 찾는다 그러면은 사실 계속해서 설왕설래하면서 서로 조금은 헐뜯고 어그로 끌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요. 근데 글이 이제 조금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16년을 피부과 의사분, 그러니까 한 피부과 선생님한테 16년 동안 이렇게 다니셨나 봐요. 그래서 간님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신뢰를 했는데, 지금 그 부분 때문에 눈에 큰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문제고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굉장히 이제 속상한 상황이 되죠. 저 역시도 이런 경험이 없지 않아요. 저한테 몇 년 동안 다녔던 환자인데, 제가 조금 우리 요거 이렇게 해서 조금 욕심 부려볼까 이러면서 했는데, 그게 원치 않게도 아주 환자분한테 힘든 결과를 만들어서 환자가 힘든 경험을 하게 했던 경험도 저 역시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 글을 보고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의사도 완전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뭐 이런 말씀이 조금 거슬리실 수도 있지만 조금은 양해 부탁드린다는 점이 있고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또 환자를 위해서 조금 욕심 부리다가 조금 해를 끼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뭐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얘기인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피부과 선생님들이 이제 주로 하시는 게 필러 보톡스나 레이저 종류가 아닐까 싶은데 지금 눈에 문제가 생겼다 하는 걸 보면 뭐 레이저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라기보다는 필러 보톡스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은 조금 들어요. 그래서 필러 보톡스 때문에 생긴 문제라면 조금은 시간을 가지고 봐야 되고 실제 환자분 상태를 한번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며칠 내로 찾아뵙겠다고 했으니까 뭐 제가 보면 또 조언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이 내용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의사들이 다 선의로 진료를 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돈을 벌고 싶고 또 메디컬 비즈니스라고 해서 최근에는 의료 행위 자체를 너무나 상업적으로 이용해서 환자들이 조금은 선택에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기는 해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유튜브랑 블로그를 시작한 이유도 온라인상에서 조금 올곧은 약간은 좀 지루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선택에 도움이 될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을 조금 정보를 주고 싶어서 시작한 거지 뭐 내가 잘났다, 내가 잘하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환자분들이 인터넷 서칭이나 뭐 이런 거를 찾으실 때 이해보다는 답을 구하죠. 전반적으로 쉽게 간단하게 이해하고 싶지 않아 하고 오히려 답을 구하기 때문에 그런 답을 또 툭툭 던져주는 절대 확신하는 그런 답을 들으면 또 그게 또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죠. 며칠 전에 저한테 상담받고 가신 분이 또 다른 병원을 상담을 받으시고 병원에 전화를 하셔서 상담받을 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른 병원 갔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누구 말이 맞는 거냐라고 병원에 전화를 주셨대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직원한테 그랬어요. 제 블로그에 써져 있는 글, 유튜브 링크 이런 거 환자분한테 보여드리고 공부하시고 직접 판단하시라고 해요. 라고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칫하면은 뭐 그 의사 말이 틀리다 맞다 내 말이 맞다 틀리다 이러면서 뭐 말싸움처럼 의사들끼리 싸움 아닌 논쟁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일 되게 많잖아요, 우리. 뭐 제일 흔한 게 뭐 턱 끝에 필러 넣으면 턱뼈가 녹는다. 뭐 팔자 주름에는 필러 절대 놓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수많은 말들이 지금 양산이 되고 있는 게 절대적인 답은 없어요. 필러도 턱 끝에 왕창 넣으면 뼈 위에다가 막 한 부위에다가 볼루스라고 해서 막 2cc, 3cc 막 그 덩어리로 넣으면 뼈 침식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그렇게 막 흔한 얘기는 아니다. 다만 그렇게 또 볼루스로 또 턱에 필러를 넣는 행위 자체가 잘못된 거지 필러를 넣는 거 자체가 뼈 침식을 만든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또 이런 비슷한 예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절대적인 OX를 답을 찾기보다는 조금은 이해를 하고 그 변수들과 또 어떤 기여도 이런 중심을 조금 여러분들이 잡으시는 게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지루하더라도 제 유튜브 내용 보면서 조금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어쨌든 병원에서 뵙고 제가 조언 드릴 수 있는 부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혹시 광대에 남아있는 핀이 스쿠버 잠수 시에 문제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질문 꽤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핀 때문에 문제될 경우는요 전혀 없고요. 또 환자분이 이것 때문에 뭐 불편하거나 아프거나 뭐 이럴 내용도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감압 체인버 들어가서 이제 그 검사하시는 테스트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된다. 그렇게 답변 드릴게요. 또 이 핀 때문에 또 자주 하는 질문들 있죠. 인터넷 괴담. 그 대표적인 그 인터넷 괴담이 뭐 공항에서 삐 소리 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광대 골절 수술 후 볼페임이 생겼습니다. 볼페임을 완화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시술은 없나요? 수술은 없나요?
근데 광대 수술, 그러니까 광대 축소술이 아니라 골절이 생기신 것 같아요. 이런 경우 볼페임이 생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충격을 받아서, 그러니까 허벅지 같은 데 주로 그런 게 있거든요. 허벅지는 지방이 많잖아요. 또 탱글탱글한 지방이 있는데 거길 꽝 부딪히면요, 거기가 움푹 패여요. 그게 뭐냐면은 압력에 의해 지방이 이렇게 가라앉는, 그러니까 괴사죠. 압력에 의한 지방 괴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폐임일 수도 있어요. 아마 광대 골절 수술이면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 그 충격을 받으시면서 이 피부에 지방이 그 아주 과한 압력에 괴사가 일어나서 피부가 그 부분만 얇아졌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뭐 서브시전이라고 해서 살짝 피부를 잘라내듯이 들쳐내 가지고 그 안에다가 지방이나 필러를 조금 메꿔주는 방법도 있고요. 이게 광대 골절이 아니라 뭐 광대 수술이라면 제가 인터넷에 써놓은 그 유튜브 제 채널에 써놓은, 제 채널에서 요 돋보기 창에다가 볼페임이라고 검색하면 이런 글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환자분 히스토리도 필요하고 CT 사진하고 그 다음에 실제 모습, 움직일 때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확한 진단을 원하시면 한번 병원에 내원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저분처럼 턱선이 거의 없는 하악 외소증 형태는 흔한가요? 사실 뭐 아주 흔한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병원에서 이런 분들만 자주 보다 보니까 '이게 적지 않다. 이런 분들이 꽤 있구나.'라는 생각을 요새는 하게 돼요. 그래서 그냥 오늘 준비하면서 그냥 지난 1년 정도 사진을 한번 쑥 훑어봤거든요. 그중에서 조금 눈에 띄는 사진들만 몇 개를 인제 봤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수술 받으신 무턱 환자들, 하악 외소증, 심한 무턱 내지는 하악 외소증 환자들의 예인데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나 많아요. 다 다른 분들이고 제가 수술했던 분들이거든요. 이렇게 턱이 없는 분도 있고 조금 있는 듯한 분도 있고 턱이 아예 없는데 여기다가 보형 물른 분도 있고 뭐 이중턱이 심하면서 있는 둥 마는 둥 한 분도 있고 아예 들어가 있고 근육만 볼록한 분도 있고, 그죠? 이렇게 그냥 뭐 그냥 일반적인 무턱 같은 느낌도 있고 근데 이중턱이 굉장히 심하죠. 이런 경우 턱이 짧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얼핏 보면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 실제 CT 보면 이렇게 턱뼈가 누워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턱뼈가 아예 없이 그냥 목하고 턱하고 붙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이런 경우도 아주 작은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아예 턱이 없는 경우, 이분도 아예 턱이 없죠. 이분도 살만 있어가지고 턱하고 목하고 그냥 연결된 분도 있고, 이분 같은 경우는 거의 턱이 없죠, 그냥. 그렇죠?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살만, 목살만, 이 터키 거블러 내기라고 해가지고 칠면조 목처럼 돼가지고 턱만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예 턱이 없어서 이중턱 심한 경우, 조금 짧은 경우, 이렇게 살만 둥그렇게 많아서 이렇게 된 경우, 뭐 이런 경우 각각의 경우가 다 달라요. 길이도 짧고 이분은 또 턱에 실리콘 들어있는 분이고요. 무턱이어서.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그 환자들마다 수술 방법도 전부 다 뭐 하나가 아니에요. 사실은 모양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를 더 만들어야 되고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다 수술 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다양한데 뭐 이런 심한 분들이 저를 찾아오는 것도 맞아요. 근데 '이렇게나 많았나?' 싶을 정도로 저도 깜짝 놀라는 정도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심한 무턱인 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턱 수술을 한번 받고 오시는 분들, 실리콘을 넣고 오시는 분들, 필러를 넣었다가 뺀 분들, 뭐 필러 넣어 봤고 실리콘 넣어 봤고 전진술 해 봤던 분, 뭐 양악하고 오시는 분들, 뭐 아무튼 굉장히 다양하지만 결국은 턱이 굉장히 작은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요런 분들은 대부분 저한테 수술을 받고 나면은 턱목 각도가 생겨요. 이 짧은 턱이 어느 정도 전진이 이만큼 되고 나면 이 턱목 각도가 생겨요. 특히나 이런 분들이면은 뭐 얘기할 것도 없죠. 그쵸? 지금 이런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턱목 각도가 없이 막 칠면조 턱처럼 늘어진 경우, 아예 턱하고 목하고 붙은 경우, 이런 경우도 어느 정도는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뭐 제 유튜브나 제 블로그에서 무턱 검색해서 보시면 아마
그 수술 예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5년 전 22살 때 이반절개로 사각턱 수술을 받았었는데 살처짐 현상으로 굉장히 마른 체형인데도 지금 이중턱이 두꺼워져 턱을 당기고 있으면 턱 밑이 너무 불편해 종종 턱을 내밀고 있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재건 수술은 현재는 불가능하고 턱 밑 살을 없애고 싶은데 가장 나은 개선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근데 이렇게 질문 주시면은 저는 이렇게 답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환자분의 상태가 사각턱 수술이 필요했던 환자인데 과절제가 된 건지, 아니면 사각턱 수술이 굳이 필요 없는 사람인데 사각턱 수술을 해서 이중턱이 생긴 건지, 이 두 가지에 따라서 크게 달라져요. 왜냐면 사각턱 수술을 필요가 없는데 이중턱이 많이 잘라가지고 이중턱이 생긴 경우에는 뭐 여기 지방흡입한다고 해결될 건 아니에요. 근데 턱이 커서 수술을 한 경우에는 이중턱 지방흡입만 해도 많이 좋아져요. 근데 환자분 상태가 어떤지를 모르겠어요. 수술은 기본적으로 원칙이 안에서 밖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턱이 너무 작게 돼서 뭐 이중턱이 생긴 거라면 턱을 만들어주는 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남는 게 있다면 이렇게 지방을 빼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걸 지켜야 되는데 뭐 여러 이유가 있죠. 뭐 재건 수술은 뭐 쉬어야 되고 일 때문에 바빠서 못하고 뭐 이런 생각들에 뭐 턱 밑에 지방 녹이는 뭐 윤곽주사니 뭐 고주파니 뭐 아큐니 이런 것들 자꾸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진단이 먼저여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진단에 맞게 수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진단은 건너뛰고 수술 방법에 대해서 선택만 자꾸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먼저 하시길 바라고, 저는 그 역할이 더 제가 의미 있는 존재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뭐 무슨 수술 효과 있나요 없나요? 모든 수술이나 수술은 효과가 다 있어요. 근데 그게 그 환자한테 맞을지 안 맞을지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시술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은 상태인데 그 효과를 자꾸 시도할 때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인터넷에서의 그 시술 방법이나 효과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은 사실은 후반부에 결정돼야 될 내용이고 궁금해야 될 내용인데, 정작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중요한 건 진단이라는 걸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진단을 그냥 이렇게 몇 마디 말로 상태도 모른 채로 제가 해드릴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환자분을 오도하고 다른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쉽게 이렇게 하는 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조심스러워요. 이런 분 질문에 답을 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의료행위라는 그 행위 자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진단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무턱보형물 수술 후 치과에서 신경치료를 받을 예정인데요. 마취 시 주의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 무턱보형물이 치아 뿌리에 있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턱 끝에 보형물을 넣는데 이렇게 넣으면 치아 뿌리에 영향을 줄 이유가 없죠. 근데 이게 치아 뿌리 가까이 이렇게 들어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라면 조금 신중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수술해 주시는 치과 선생님이 그 신경 위치랑 보형물 위치를 한번 확인은 해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면 치아 뿌리는 요만큼 깊이에 있고 실리콘 보형물이나 어떤 보형물은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어서 치아 뿌리 신경 치료하는 데는 크게 영향을 안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너무 연연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엑스레이로 보형물 위치는 한번 확인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선생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치뼈 쪽에 핀이 만져지는데 내원에서 CT를 찍으면 헐거워졌는지도 나오는지 와이어가 제대로 있는지 알 수 있는지요. 핀이 만져지는데 와이어가 만져진다. 이 핀하고 와이어는 좀 다른 건데 어쨌든 CT 찍으면 나와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턱 아래쪽으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지 움직여서,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근데 간혹 보기는 했어요. 그 스크류가 빠져가지고 밑으로 떨어진 경우를 보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게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상태가 헐거워졌는지 만져지는 거는 누구나 만져져요. 거의 뭐 열이면 9은 만져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 아치 쪽은.
그래서 뭐 냅둬도 되는지 아닌지 헐거워졌는지 빠져서 돌아다니는지는 제가 글만으로는 말씀을 못 드려요. CT 찍어서 저도 눈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 환자분이 만져진다고 해서 이게 이렇다라고 답하는 건 정말로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그냥 CT 찍어서 수술해 주신 분하고 한번 보시면 답이 되지 않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해 준 선생님께서 이거 보고서 어떻다 저떻다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정이나 만약에 답이 안 되고 조금 궁금하고 하시면 그냥 저한테 오세요. 그럼 제가 이거 보고서 답변 드릴게요. 이 글 보고서 제가 잠깐 고민을 했어요. 조선시대 미인도 보면 광대뼈 있는 그림 하나도 없음. 조상님도 광대뼈 싫어하신 듯. 아무 생각 없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아까 조선시대 미인도라고 검색어를 쳐가지고 봤더니 진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는 그냥 눈, 코, 입 그리는 거에 주로 이렇게 그래서 그렇지 광대나 이런 어떤 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많이 안 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요걸 보면 광대는 없는 게 맞고요. 턱은 사각턱이 맞고요. 근데 이 앞턱은 조금 무턱이죠? 그죠? 약간 무턱 상태예요. 근데 이게 어려 보이는 느낌은 있죠. 아무튼 조선시대 미인도가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조상님들도 그러니까 미인의 기준이라는 게 계속 바뀌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비너스의 탄생? 그 그림 아시나요? 근데 이게 지금 기준에 보면은 미인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 않나요? 얼굴도 그렇고 이렇게 보시면 이게 굳이 미인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이거 콧구멍이 약간 들렸거든요. 그죠? 허리 라인도 보면은 지금 기준에서는 조금 좀 퉁퉁한 느낌이죠. 그죠? 뭐 얄쌍한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신체 비율로 봐도요. 지금은 허리는 잘록한데 엉덩이 볼록한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지금 그냥 골반이 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들을 보면은 미인 기준도 되게 바뀐다. 그다음에 어깨도 되게 좁잖아요. 이걸 미인이라고 생각했던 시절도 있거든요. 근데 요새는 조금 어깨가 이렇게 좀 있는 거를 더 예쁘다고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인의 기준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건강한 미인이나 뭐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을 보면은 못 먹고 먹을 거 없던 시절이니까 그 퉁퉁한 느낌의 우리 지금으로 치면은 그냥 약간 퉁퉁한 약간 비만인 상태가 더 예쁘다라고 느끼는 시절이 있었고 지금은 근데 또 반대잖아요. 그렇게 퉁퉁하면은 운동도 안 하냐? 뭐 이러면서 약간 조금 그렇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죠. 제가 가슴 수술을 해본 경험을 그냥 말씀을 드리면 제가 대학에서 처음에 가슴 수술할 때 이제 어떤 친구가 엄마 손잡고 왔어요. 엄마가 이제 딸내미가 가슴이 너무 없으니까 가슴 수술을 하러 왔어요. 그게 벌써 한 15년, 20년 전이죠. 15년, 17년, 8년 정도 전인 것 같은데 그때 어머님이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에게 가슴 얼마나 넣어야 돼요? 그래서 어머님 한 150 정도 볼륨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150cc 정도는 아기가 가슴이 너무 많이 없어서 그랬더니 그때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아니 무슨 우리 아기를 포르노 배우를 만들려고 그러나? 이러면서 막 되게 역정을 내셨거든요. 근데 제가 개업을 하고서 가슴 수술 한참 하던 시절에 제일 많이 넣었던 볼륨이 한 260에서 280 사이를 제일 많이 넣었어요. 근데 최근에 가슴 수술할 때는 막 340, 막 350, 막 이렇게 넣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이게 불과 한 10년, 20년 사이에 이렇게나 바뀐 거예요. 가슴은 그냥 절벽만 아니고 똥끗하게 아까 비너스처럼 그 정도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시대에서 이제는 그냥 이렇게 있어야 되는 상황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게 미의 기준이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꽤나 재밌다라는 생각을 저는 몸소하고 있어요. 그 짧은 시대에 20년 사이에. 그렇죠? 근데 또 요 하회탈 같은 거, 각시탈이라는 건데 보면은 광대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 그 조상들도 요런 거를 선호는 했지만 대부분은 요렇게 생겼으니까 요렇게 탈을 만드는 게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얼굴이 조금 오똑하고 앵두 같은 입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눈은 좌우로 푹 찢어져 있고 깊은 뭐 눈썹은 뭐
뭐 표현하는 그 글이 있던데 아무튼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것도 계속 변하는 거니까 너무 그 시대에 맞춘 그런 모습보다는 본인 개성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닐까 싶어요. 와, 재건돼서 매끈해진 거 너무 편안하다. 사람은 왜 완벽한 곡선을 선호할까요? 참 신기하네요. 그쵸.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 모습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제가 요새 이제 인스타그램을 보면 가끔 가다가 이제 친구 아닌 사람들 뭐 추천이 요새 되게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가끔 가다 깜짝깜짝 놀래는 턱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턱이 이 환자분은 요게 싫어서 저한테 왔잖아요. 근데 턱이 정말 농담 아니고 이 상태에서 요렇게 된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필러로 어거지로 만들어 놓은 턱이. 그러고서 이쁘다고 풀 클로즈업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뭐 여기가 완전히 이렇게 뾰족하게 이만큼 길어요. 그래서 와, 저거 뭐지?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그런 세계가 있고 또 이렇게 아나운서나 뭐 TV 방송 드라마 쪽 이런 쪽은 요새는 또 이렇게 뾰족한 거를 싫어해요. 캐스팅을 안 해요. 분위기가. 또 아나운서들은 조금 약간 각 있고 이런 얼굴을 선호하고 드라마나 이런 주인공들은 보면은 약간 각 있고 좀 둥글둥글한 얼굴을 요새는 선호하는 것 같고 반면에 모델이나 쇼핑몰 이쪽 가면은 뾰족뾰족한 걸 또 아직도 좋아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직업에 따라 또 본인 하는 일에 따라 직업군에 따라 이게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연령에 따라도 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냥 보기에도 이렇게 울퉁불퉁한 것보다는 매끈한 게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선호하죠. 그렇죠? 선생님, 늑연고를 콧대에 사용하고자 할 때 와핑 현상 적게 다듬는 경우와 입자로 갈아 쓰는 경우 어느 것이 미래를 보았을 때 더 나은 선택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늑연고를 콧대에 요새 조금 안 넣다가 최근에 넣기 시작했거든요. 의사 선생님들이. 방법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얇게 슬라이스를 쳐서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접어가지고 코 보형물 형태를 만드는 경우, 그 다음에 아니면 덩어리를 깎아가지고 코 보형물처럼 만드는 경우, 그 다음에 잘게 쪼개가지고 뭐 이 축두 근막이나 이런 데 소세지처럼 싸가지고 넣는 경우 이렇게 한 3개, 4개 정도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 각각의 장점, 단점이 명확해요. 이렇게 덩어리진 늑연고를 코 모양물 모양으로 깎으면 와핑이라고 해서 휘는 현상이 생기고 흡수가 어디서 일어날지 몰라가지고 울퉁불퉁해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또 이렇게 슬라이스를 쳐서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반대로 방향으로 엮으면은 그 와핑이라는 거에선 자유로워요. 하지만 흡수도 또 약간 어디서 생길지 몰라서 조금 뭐 롱텀하게 길게 보면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있고요. 또 입자로 잘게 하면은 수술 초기에는 형태가 괜찮은데 나중에 여기 피부야 콧등이 얇은 데서 이렇게 손으로 쓸어내려 보면은 그 늑입자, 늑연고를 잘게 쪼갠 차핑한다고 하거든요. 잘게 쪼갠 그 입자의 그 모서리 부분들이 우둘둘하게 만져지는 경우들이 있다. 뭐 요런 얘기들도 있어요. 또 흡수도 어느 정도 있고. 그래서 뭐가 더 좋냐, 뭐 장기적으로 어떤 게 더 좋냐라고 생각하면 사실 명확한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건 하시는 선생님들마다 아직은 조금 주장하는 바들이 다르고 또 생각하는 바들이 조금 있어서 아직은 디베이팅이 있는 그런 영역인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물어본다면 차핑하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신에 많이 잘게 해야지 울퉁불퉁하게 생기는 게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흡수가 또 문제가 되죠. 환자분 얼굴 형도하신 건가요? 하관이 엄청 달라 보여요. 이 환자분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기 노블캔만 한 거예요. 노블캔만 하고 그냥 제가 지금 한 1년 반째 지켜보고 2년 다 돼가네요, 이제. 있는데 지금 뭐 얼굴형은 똑같아요, 사실은. 근데 이미지가 바뀌는 거예요. 여기가 꺼지고 나오고에 따라서 이미지가 되게 많이 바뀌어요. 턱선이. 그래서 그런 느낌들이 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 정말 임상이 많으신 건지 똑똑하신 건지 아유 똑똑하지는 않고요. 그냥 이제 하던 일 계속 하다 보니까 눈이 생기는 것 같아요. 상담하시는 딸이 아직 광대 재수술 미련을 못 버리고 있어요. 어떤 상태이길래 재수술을 하려고 하는지를 모르겠네요. 선생님 병원에서도 거상술 하시나요? 이건 제가 하러 가려고요. 제 누님 수술한 경우거든요. 영상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상술을 저도 해요. 근데 뭐
처졌다고 무조건 하지는 않고요. 저는 40대 후반이 아니고 뭐 한 30대, 40대 초반 이런 분들이 거상을 하러 오시면 웬만하면 말리고 조금 더 있다가 40 후반대 오세요. 이렇게 조금 돌려보내는 입장이기는 해요. 그래서 안면윤곽 수술 후에 생긴 뭐 처짐이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리프팅을 고민한다면 젊은 친구들한테는 저는 웬만하면 수술은 권하지 않아요. 리프팅 수술은. 근데 거상 수술은 40 중반 이후에나 생각해 보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그 흉터와 이 회복 기간이 만만치 않아요. 저희 누님인데 이렇게 수술하고 멍들어 있고 막 멍 좀 빠지고 뭐 요렇게 좀 어색한 표정 짓고 이러는데 한 달 걸려요. 그러니까 요 과정을 겪기가 일반인들이 쉽지가 않으니까 한 40 후반에 50 초반에 건강하면 그때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한 10년 조금 젊게 살다가 60 중반 초반에 건강하고 지병 없으면 그때 한 번 더 하고 그러면 이제 뭐 갈 날 준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리프팅 수술 저도 하고는 있습니다. 네,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영상 내용과는 무관하지만 본시멘트 무턱 보형물 수술하면 이물감이나 턱이 당기는 느낌이라든지 많이 심할까요? 무턱이 심한 것 같아서 수술하게 되면 삽입 보형물 크기가 커질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요 질문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제가 진료실에서 이런 질문을 하시면 제가 환자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제가 무턱 수술한 분들 중에 직업군이 굉장히 다양한데 일단은 마이크 잡고 수업하시는 강사 선생님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양경찰 분 계셨고요. 그다음에 스님도 계셨고요. 그다음에 현재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아이돌 가수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성악하시는 가수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나운서 지망생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연기하시는 분, 그 연극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럼 이런 여러분들이 저한테 공통적으로 했던 답이 뭐였냐면 그 유명한 아이돌 그룹 그 친구도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름 말하면 알 정도로 유명한 친구인데 전에 실리콘 넣었던 게 너무 불편했다. 땡기고 불편했다. 근데 본시멘트 수술하고 너무 편안하다. 훨씬 편안하다. 이물감 크게 못 느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성악하는 친구도 걱정이 많았죠. 뭐 발음이 안 되면 어떡하나, 발성이 어떻게 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게 많았죠.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다고, 좋다고, 편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턱끝 전진술을 하고 핀이 박혀 있거나 무턱 수술을 하고 여기가 뭐 있는 상태의 환자들이 다시 수술을 해서 본시멘트로 무턱 보형물을 넣었을 때 대다수의 거의 모든 환자들이 전진술 했을 때 핀 박혀 있을 때보다 턱이 편안하다. 실리콘 들어있을 때보다 편안하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뭐 제가 해본 게 아니니까 답을 뭐 명확히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답이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선생님 MBTI가 뭔지 급 궁금해졌어요. 이거 저번에도 질문 주신 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지는 알고 있었는데 그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언젠가 알게 돼가지고 아는 분이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링크 걸어줘가지고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그림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우스갯소리로 여러분하고 한번 볼게요. 은근히 잘 맞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공유하고 싶어서. 이게 제가 ENTJ래요. ENTJ.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거 왜 해? 의미 없고 귀찮아. 이 딱 저거든요. 그래서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INTJ 아니고 ENTJ예요. EN. 네. 막상 하고 나면 좋은 점만 쏙쏙 골라서 매우 만족스럽게 보면 이것도 살짝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ENTJ. 뭐 이것도 되게 자존감 높고 이것도 비슷해요. 그리고 이것도 웃겼어요. 말자람. 특히 자기 잘난 거 어필 잘함. 사실 이건 조금 껴뚱인데 어쨌든 말 잘한다는 소리는 꽤나 많이 들었다고 해요. 네. 나서는 거 귀찮다고 말하면서 스스로 답답해서 나서고 있음. 이거는 딱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남 앞에 나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누가 뭐 하고 있는 거 보면 답답해가지고 그냥 제가 들이대서 제가 해결하려고 덤비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맞는 것 같아요. 어우 속 터져 나와봐. 이건 진짜 저예요.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적당이란 없다. 뭔가 시작하면 끝장을 봐야 직성이 풀린다. 이것도 좀 맞는 것 같아요. 뭐 하기 전에 고민은 많이 하는데 막상 하게 되면은 되게 좀 끝을 봐야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감정적 공감이 안 되고 논리적 공감만 된다. 이건 정말 맞아요. 이거 환자분들이 저한테 되게 많이 해주셨던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차갑다고 뭐 싸가지 없다고 이렇게 막 그 인터넷에 저 검색해 보시면 환자들 후기에 원장 개 싸가지 뭐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저 알거든요. 근데 막 감정적으로 치우쳐서 막 얘기하고 있으면 답답해 가지고 "잠깐만요." 그러면서 딱딱 끊어 가지고 논리적으로 제가 막 어떻게 보면은 팩포코를 한다고 그래야 되나? 막 그런 게 쪼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러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또 써 있더라고요. 공감을 받기 위해서 감정적으로 설명하는 환자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따다다닥 따지는 성격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동감이 많이 갔던. 그리고 효율성 엄청 중요시해요. 맞아요. 효율을 생각해서 엄청 머리를 굴려요. 그러니까 비대면 같은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효율성, 환자들이 좀 편안해야 되고 나도 시간도 여유로워야 되고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진짜 딱 요런 모습이 있어요. 예. 딱 요 상황이에요. 근데 일단 도전 이런 건 아니에요. 일단 좀 지켜보고 막 재요. 약간 그런 거하고. 그래서 아무튼 요런 경우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이과예요. 이거 자기 영역 엄청 중요시함. 요것도 맞는 것 같아요. 예. 이것도 맞아요. 제 나와바리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맞아요. 요런 거 좀 있어요. 그럼 정신력 이건 좀 모르겠어요. 근데 요것도 맞아요. 내 사람 건들면 뒤져. 뭐 이런 것도 좀 맞아요. 내 사람, 내 식구 이런 거에 대한 조금 강한 편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건 진짜 맞아요.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헛소리 잘 못해요. 공치사 이런 거 잘 못하고 지키지 못할 약속은 처음부터 안 해요. 아예 얘기를 안 꺼내요. 답을 안 해요. 약간 그런 거 있어요. 근데 그림이 딱 또 요런 그림이 있어 가지고 "운동 좀 하자. 약속해. 응?" 저 그러거든요. 저 요번에 인제 생일 때 직원들이 운동하라고 운동복 같은 걸 사 줬는데 "이거 운동하라고 푸시하는 거냐?" 그래서 "원장님 운동 좀 하셔야죠." 그러길래 한다는 얘기 안 해요. 약간 딱 이렇게 덕질하기 좋지 않은 환경이잖아요. 제 모습이기도 해요. 아무튼 전에도 몇 번 채팅창에서 여러분들이 물어보셔서 한번 해 봤던 건데 오늘 요거 그냥 보여 드릴게요. 잠시 쉬어가는 셈 치고. 그리고 중간에 어 SH배 님이 그런 말씀 해 주셨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은 논리적 공감을 해 주시는 게 더 중요하고 환자에게 도움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은 해요. 감정적으로 이렇게 동감해 주기보다는 쪼끔 논리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좀 쓰지만 '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 성격상 너무 또 그러다 보니까 때로 감정적으로 환자분들이 제 성격을 쪼끔 힘들어하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안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쉽진 않네요. "이 부분 사진은 어디서 봤나?" 했더니 옛날에 본 글에서 봤었네요. 역시 전문의의 진단이 정확한 듯합니다. 웹서핑하다 보면 저런 성형 정보 글들을 꽤 보게 되는데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땐 나름 논리정연하게 적혀 있어서 뭔가 믿게 된다 할까요? 선생님이 보셨을 때도 타당한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이런 글들 되게 많아요. 뭐 제일 많은 게 솔직히 한의사들이 써 놓은 글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무슨 뭐 치과 선생님들이 또 코 얘기 써 놓은 것도 있고 뭐 리프팅 써 놓은 것도 있고 뭐 이런 거 되게 자기 전문 아닌데 이렇게 마치 용어를 써 가면서 뭐 그림도 그려 가면서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사실 이 그림은 말이 안 되는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이 오른쪽 사진은 이렇게 하고 찍었잖아요, 사진을. 그리고 이 환자는 무턱이고 요렇게 하고 찍었고. 그러니까 이걸 갖고서 뭘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쪼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쵸? 뭐 여기에 뭐 귀족 수술한다고 이런 환자가 요렇게 되지는 않겠죠. 이 구조가 다르잖아요. 얼굴의 이 이마가 이렇게 튀어나왔다가 눈이 훅 꺼지는 거고 이 사람은 이마랑 눈이 그대로 가는 거고 코만 크고 이 사람은 이 일반적인 라인이 있는데 턱이 쪼끔 앞으로 많이 입 나온 스타일이고 이 사람은 무턱인 스타일이고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을 갖다 놓고서 요 부분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로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혹시 침샘 보톡스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채널에서 침샘 검색해 보시면은 제가 글을 좀 몇 개 써놨는데요. 침샘 보톡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해요. 그런데 턱 밑에 여기 턱 밑샘에 침샘 보톡스 맞는 거는 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요 앞에 있는 귀밑샘 있죠, 귀밑샘. 여러분 귀밑샘이 어디냐 하면 지금 저는 잘 안 보이는 편인데 여기부터 요렇게 해가지고 귀 뒤에까지 여기가 볼록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가 남자분들에서 많은데 여기가 볼록하게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는 귀밑샘이라고 해서 요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보톡스 맞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그 귀밑샘 안으로 안면신경이 지나가는데 귀밑샘 줄이려다가 자칫하면 입 돌아가서 이렇게 되는 경우 있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아주 고생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턱 밑샘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 귀 밑샘에는 보톡스 조금 위험해서 권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턱 밑샘에 맞는 거는 뭐 개인적으로도 찬성이고 뭐 병원에 오시면 놔줄 수도 있고요. 그래요. 선생님, 제가 전형적인 접시형 얼굴인데 이런 경우는 귀족 수술보단 양악하는 게 효과가 더 좋겠죠? 이런 질문이 사실은 되게 위험해요. 접시형 얼굴이 굉장히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쵸? 저번 주 일요일 날 제가 그림 그려서 조금 설명드렸는데 못 본 분들이 있을까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으면 접시형 얼굴이라고 하는데, 자, 지난주에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다시 한번 보죠. 이렇게 얼굴이 있어요. 제가 사진을 한번 넘겨볼게요. 이렇게 중안면부가 꺼지면 이렇게 접시형 얼굴이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꺼지면. 이해되시나요? 이름은 접시형 얼굴인데 이 환자의 경우는 양악의 케이스가 아니죠. 왜? 턱 자체는 무턱이에요. 지금 무턱이어서 입이 나와 보이는 거고 얼굴이 꺼지냐 안 꺼지냐에 따라서 이미지가 이렇게 바뀌는 거 정도밖에 없어요. 양악은 여기를 바꾸는 거잖아요. 문제는 중안면부가 꺼져 있는데 여기서 백날 밀어 넣어봤자 이 상태에서 입을 잔뜩 넣으면 이중턱만 잔뜩 생기고 얼굴은 평면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양악 수술을 권하면 안 돼요. 자, 이런 분들에게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얼굴이 처졌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접시형 얼굴인데 중안면부가 꺼져 있는데 턱을 밀어넣으면 안 돼요. 이중턱만 생기고 얼굴은 더 평면적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요 경우랑 요 경우. 이 느낌 차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랑 이거. 근데 이 상태에 오목하다고 접시형 얼굴이라고 양악한다고 되겠어요? 안 돼요. 이때는 코를 세우고 중안면부를 빼야 돼요. 또 이렇게 턱이 또 튼실한 경우, 이런 경우도 이게 꺼지면 접시형 얼굴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대부분의 이런 환자들이 턱 후진술을 하고 사각턱 절제술을 하죠. 그러면 하고 나서 이중턱만 생기고 얼굴만 길어져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무조건 접시형 얼굴이라고 양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그림을 보고 그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렇게 턱이 많이 나와 있다. 그러면은 중안면부가 안 꺼져 있는데 접시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더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라면 양악해서 입을 넣고 턱을 넣는 게 맞아요. 이런 경우라면. 이런 경우는 얘가 나온 게 맞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꺼져 있는 경우. 이 경우라도 양악해서 조금 넣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경우라면 여기도 나오고 얘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다방면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턱만 또 마녀처럼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중안면부가 꺼져 있다고요. 그럼 접시형 얼굴이죠. 하지만 이 경우도 마찬가지 턱 길이 줄이고 중안면부를 빼주는, 코를 높이거나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게 되죠. 이렇게 이 느낌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접시형 얼굴은 양악 이런 말이 성립을 안 해요. 자, 이렇게 무턱인 경우에서 턱이 나오면 비율이 좋아지죠. 이렇게. 이런 경우라면 턱에 보형물이 들어가거나 턱 끝 전진이 되는 그런 수술을 해야겠죠. 무턱이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큰 턱이 되면 이렇게 돼버리면 또 느낌이 달라지죠. 눈코, 입은 거의 변화가 없는데 턱만 변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무턱에서 조금 정상적인 턱 비율, 조금 넙대대한 턱 비율, 그 다음에 아주 큰 턱 비율,
또는 아주 뾰족한 턱비율. 이런 거에 따라서 이런 경우도 접시형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지, 접시형 얼굴이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무턱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잖아요. 뭐 무턱이라고 다 똑같은 무턱인가요? 굉장히 다양해요. 뭐 이중턱이 심한 경우, 턱에 체부 볼륨이 있는 경우, 뭐 치아가 어떤 경우, 길이는 짧은 경우, 길이가 긴 경우, 길이가 길면서 무턱인 경우, 뭐 종류 엄청 다양해요. 볼살이 많은 경우, 턱 근육이 뭉쳐 있는 경우, 뭐 별별 경우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너무 획일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냥 한 번만 더 볼게요. 요 느낌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꺼진 경우, 이렇게 더 꺼진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 그 다음에 이런 턱에서 중안면부가 꺼진 경우. 느낌이 너무 다르죠? 이런 경우에서. 그쵸? 그 다음에 턱이 조금 있는, 이렇게 턱이 있는 경우에서 중안면부가 꺼진 경우. 이 느낌도 굉장히 많이 차이 나죠. 또 턱이 있는데 앞으로 전진이 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코가 떨어지면 중안면부가 함몰이 되면 더 턱이 나와 보이고 접시형 얼굴이라고, 오목한 얼굴이라고 하는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턱이 뾰족한 경우, 이런 경우도 최근에 좀 보이거든요. 중안면부까지 꺼져 있으면 정말 답 안 나오죠. 그러면 중안면부도 나와야 되고 턱도 줄여야 되고, 그쵸?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눈, 코가 그대로인데 턱만 변하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느낌이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런 느낌들을 여러분들이 다 달라요. 근데 말로는 턱이 길고 나왔어요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환자들 사진을 다 보여주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얼굴을 다 내보여줘야 돼서 환자분들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래서 사진 동의해 주셨더라도 이건 제가 못 쓰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여러분들 좀 이해시켜 드리려고 한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1년 반 정도 됐는데도 후퇴술한 거 원래대로는 불가능했지만 다시 전진도 가능한가요? 다시 전진 가능해요. 근데 득과실을 따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톱이 지나가면 뼈가 한 1mm에서 1.5mm 정도 삭제가 일어나요. 우리 나무를 톱으로 자르면 톱밥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뼈도 가루로 나와요. 그래서 그 길이가 축소된 만큼이 짧아질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또 후퇴하면서 2차 각이 있었을 수 있거든요. 뼈가 흡수가 일어났거나. 그럼 전진한다 해도 전진량은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체부 볼륨은, 이 양쪽 끝에 있는 체부 볼륨은 줄어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왜 후진을 했고 왜 다시 전진을 하려고 하느냐의 필요성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고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필요성에 맞는 수술이 뭔지를 고민해야 돼요. 그게 다시 전진하는 거라면 할 수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그런 경우가 없어요. 후진했던 환자들이 전진하면 옛날 모습으로 되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수술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는 오히려 뼈만 계속해서 자르고 붙이고 해서 더 뼈만 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 하려고 하는지가 더 중요하지, 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얘기하면 가능해요. 이런 질문이라면. 근데 다시 전진한다고 환자분이 원하는 그 모습은 아닐 수 있다. 그 점을 꼭 기억하세요. 원장님, 제가 압구정병원에서 3D 광대 후 치아 교합이 변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이분의 경험이 이제 광대 수술하고 치아 교합이 변했다. 기분이나 컨디션이 아니고 교합이 변한 게 확실하다. 저 같은 부작용 케이스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나도 그렇다. 나도 광대 수술하고 윤곽 수술하고 치아 교합이 변했다. 그쵸? 여러분 부작용 생각하고 윤곽하세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는 저도 알아요. 근데 제가 경험한 거로 말씀드리면 이 말이 사실이 되려면요, 수술 전과 수술 후 CT를 가지고 치아가 움직여서 교합이 틀어졌는지를 검사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누구도 그 검사 결과를 보여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론적으로만, 의학적인 이론으로만 따지면 광대랑 턱 수술하는 거랑 교합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다만 한 가지 가능성은 있어요. 광대나 턱 수술을 하면서
교합에 영향을 주는 주변 근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근육이 변한 것 때문에 교합이 달라졌다고 느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수술로 치아가 움직이지 않았는데 교합이 틀어졌다라고 말하는 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환자분들의 경험이나 느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의학적인 것으로 팩트라고 얘기를 하려면 수술 전과 후에 치아 교합이 틀어져서 변한 거를 증명해야 되는데 그렇게 증명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안 변한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런 분들이 꽤 있으니까. 근데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전후 관계를 찾기 힘들어요. 우리가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가능한 건 근육의 변화에 따른 느낌의 차이. 예를 들면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오른쪽 근육은 10이라는 씹는 힘이 있었고요. 왼쪽 근육도 10이라는 씹는 힘이 있었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수술을 할 때 이쪽을 또 더 자르고 많이 자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쪽의 근육은 10에서 8로 줄었고 얘는 10이 그대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똑같이 씹을 때 이렇게 씹히는 게 아니라 얘는 이만큼, 얘는 이만큼 씹힌다고요. 힘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틀어지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는 있다. 하지만 앙 물어보면 결국 이빨은 딱 맞아 있는 게 CT상에서는 다 관찰이 된단 말이에요. 이빨이 움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느낌 차이를 생각할 수는 있다. 그렇다고 이런 분들이 이제 글만 쓰죠. 그러면 인터넷에 윤곽하면 뭐 교합도 틀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 부작용이니 생각하시고 윤곽하세요. 조언을 하죠. 그러니까 본인의 경험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나쁘다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후기나 이런 권고가 굉장히 비과학적인 경우가 많다. 단순 경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면 어느 정도 근육도 편안해지면 글쎄요. 교합이 변했다고 변하기가 사실 과학적으로는 힘들고요. 교합 변했다고 느끼는 여러 요인들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변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볼처짐도 비슷해요. 볼 쳐졌다고 딱 팩트로 증명이 되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아니한데 이런 글들에 자꾸 노출되다 보면 진짜 그렇다고 느낀다니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끊임없이 디베이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의사고 서양의학을 하는 사람이고 현대과학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주장이 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거를 내가 아는 의학 지식과 어떤 다른 연구하신 분들의 그 연구 결과가 이런 느낌들을 지지하는 결과가 돼야 되고 실제로 전후 관계가 명확한지 팩트로 증명이 돼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대표적인 예 여러분들이 아는 게 그거잖아요. 뭐 필러 맞으면 이 턱뼈가 침식이 된다, 없어진다, 녹는다. 뭐 실리콘 넣으면은 턱뼈가 침식이 돼서 이빨이 다 빠진다. 뭐 이런 예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실제로 케이스로 증명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그걸 팩트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침식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일어나요. 하지만 그 양이 굉장히 적다. 그럼 나는 굉장히 많이 났는데 그건 환자분이 특별한 경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독감 백신 맞으면 죽는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최근에 뭐 20몇 명이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독감 때문에 죽었냐? 그건 과학적으로 아니다라고 지금 뭐 질병본부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야, 내 가족이 누가 죽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흔히 아프면 먹는 타이레놀 있잖아요. 타이레놀 부작용 중에 100만 명인가 200만 명인가 중에 하나로 타이레놀을 먹고서 레이 신드롬이라고 그래가지고 간이 갑자기 나빠지는 그런 질병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 타이레놀 되게 위험한 약이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현대의학은 이런 통계와 양리 기전에 의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안전한 건 뭐냐? 뭐 100명이 수술해서 안전하면 안전한 거예요. 1000명이 수술해서 안전하면 안전한 거예요. 그냥 일례로 말씀드리면 지금 코로나 백신을 막 개발하고 있잖아요. 근데 FDA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임상 3상의 최소
인원이 3만 명이에요. 3만 명한테 투여를 하고 검사를 해서 더블 블라인드 스터디라고 해서 가짜 약하고 진짜 약하고 15,000명씩 주는 거거든요. 그걸 3만 명을 해가지고 특이한 부작용이 없어야지 허가를 내줘요. 그게 임상 3상이에요. 무려 15,000명. 그러니까 3만 명이지만 15,000명은 가짜 약을 주는 거야. 맹물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15,000명을 검사를 해서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럼 확률적으로 보면 3만 분의 1이잖아요. 그래야 허가를 내줘요. 그리고 우리가 시판 허가라고 해가지고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것도 클래스가 있거든요. 임산부는 안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구분을 1, 2, 3, 4로 나눠요. 약을, 모든 약을. 그래서 그걸 나눌 때 기준이 보통 100만 명 단위란 말이에요. 안전하다, 아니다. 그런데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나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죠?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나일 수도 있다고요. 그 경험한 사람은 나인 경우에는요, 세상 몹쓸 약인 거예요. 저 대학에 있을 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소아과에서 벌어진 일인데, 애기들 열나서 많이 입원하거든요, 소아과는. 그러니까는 맨날 쓰는 해열제가 있어요. 글라이코파이레이트인가? 아무튼 그런 약 성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약을 아이한테 몇 살이었는지 기억이 정확히 나진 않는데 한 5, 6살 되는 아이한테 이제 병동에서 열난다고 간호사가 연락을 한 거죠. 그래서 의사가 무슨 주사 줘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가 가서 애기한테 엉덩이에다가 주사를 놔줬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죽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엄마는 얼마나 황당해요. 아니 열난다고 해서 주사 맞고 애가 죽었어요. 그 약 뭐야?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 간호사가 우리 애기 죽였다가 나오고 이 의사가 무슨 약을 줬는지 모르겠다 막 의심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소송이 벌어졌죠.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그 간호사를 거의 뭐 살인자 취급을 했죠. 그래서 그 간호사 저랑 굉장히 친한 간호사인데 그때 이 뭐랄까 환자분들이 너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멘탈 데미지를 받아가지고 사직서 내고서는 간호사를 못하겠다고 하고 지금 딴 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그게 소송이 붙었는데 결국은 나타난 게 결과적으로 나타난 건 뭐였냐면 그 약의 부작용이 뭐 100만 명 중에 1명 정도 생기는 부작용인데 그게 그 아이한테 특이 반응이 일어났던 거예요. 부모님은 얼마나 억울해요. 그 간호사는 또 얼마나 억울해요. 그 약을 처방했던 의사는 또 얼마나 억울해요. 다 억울해요. 누구도 개운한 사람이 없죠. 부모님이 제일 속상하겠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의료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제일 많이 있는 일이 그거죠. 응급실에 걸어 들어갔는데 죽어서 나왔다. 이 말 많이 하잖아요. 아니 뭐 심장마비 같은 거는 걸어서 들어가서 진짜로 나올 때 죽어서 나오는 경우 많죠. 뇌출혈 같은 경우도 어지러워요 그러고 병원 들어왔다가 한 1시간 만에 숨 못 쉬고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근데 환자분들이 그런 의학적인 내용을 모른 채로 그냥 접근을 하면 저 병원에 우리 엄마 걸어가서 들어갔는데 머리 아프다고 들어갔는데 배 아프다고 들어갔는데 죽었다. 병원에서 뭐 한 거냐 의심하게 되죠. 심장마비도 그래요. 배 아픈 증상으로 오기도 해요. 위가 아프다 하고 오셨는데 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어지러워요, 토 나와요 이러면서 걸어오서 병원에 와서 토하고 그리고서 누워있다가 숨 안 쉬어서 CT 찍어보니까 뇌출혈로 숨골, 그러니까 폰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숨 쉬는 걸 관한한 뇌 부위가 있는데 이쪽에서 피가 나가지고 뇌를 눌러가지고 그 호흡중추가 망가져가지고 숨을 못 쉬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학적인 것들을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후기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현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판단은 의학적 베이스에서 이렇게 해야지 너무 경험에 의존해서 하는 거는 옳지 않아요. 근데 환자들 성향 자체가 경험에 의존하다 보니까 아주 좋아 날뛰는 사람 그룹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 한의사 그룹들이죠. 그 다음에 사이비의학을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좋아 날뛰죠. 왜? 경험만 계속해서 양산해주면 돼요. 그죠? 계속 경험만 양산해주면 환자들은 거기에 현혹돼요.
그러니까 뭐 진해 잡아먹으면은 뭐 당뇨가 낫는다 뭐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의 문제고, 이런 그 베이스라인 기초 지식이 없는 채로 의사들을 접하게 되다 보니, 의료를 접하게 되니 환자들이 온라인상에서 그런 약간 소수의 경험이나 또는 뭐 약간 사이비의학에 너무 쉽게 노출되는 게 지금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워요. 그렇다고 무시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제가 무식하거나 지금까지 일해왔던 의사들이 무식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확률은 굉장히 낮지만.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질문을 받으면 그럴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혹시 관자놀이 근육 부분 때문에 광대 면적이 넓어 보이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톡스 맞으셔야 돼요. 이거 근육 잘라내는 수술도 일부 있기는 한데요. 그 흉터도 그렇고 뭐 그걸로 얼굴이 뭐 대빨 작아지는 것도 아니고 해서, 관자놀이 부분 근육 때문에 넓어 보이는 경우는 보톡스 맞으면 간단하게 좋아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머리 이식도 요새 많이 하죠. 여기 좁아 보이려고 여기다가 머리카락 이식하는 경우도 꽤나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으니 한번 참고해 보시라 말씀드릴게요. 저도 턱관절 저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저분은 광대 수술하신 상태인 거죠. 네, 광대 수술하신 상태인데 이렇게 관절이 튀어나온 경우고요. 이건 관절 아니고 이건 뒷광대고요. 수술 안 한 상태인데도 저거보다는 아니지만 볼페임도 있어서 그게 더 심해지는데도 궁금해요. 당연히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악과두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뻗어 있는 분이 계시거든요. 제가 전에 말씀드릴 때, 지난주 일요일 날 말씀드릴 때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광대 수술하고 이 하악과두가 이렇게 튀어나온 분이 있었는데, 이거 하악과두를 잘라주는 수술을 했던 분이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제가 누구였지 하고서 찾아봤는데 한 분 찾았어요. 제가 2명 해봤거든요. 근데 찾아봤는데 2014년도에 수술했던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CT가 이 하악과두가 안 나와서 CT로는 못 보여드리는데, 사진은 얘가 조금 도움될 만한 사진이 있어서 그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입을 다물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를 악문 상태예요. 그러니까 교근이 볼록해지죠. 근데 입을 벌리면 턱관절이 빠지면서 여기가 볼록해져요. 이거 구분되세요? 이거는 입을 그냥 힘 빼고 있는 상태, 이를 악문 상태. 그러니까 교근이 여기가 볼록해지죠. 근데 여기는 안 튀어나오죠. 근데 아 하고 입을 벌리면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래서 자기는 이게 너무 싫다. 그래서 이 하악과두 외측을 잘라준 경험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런 특이한 경우도 있다. 그래서 광대가 나온 건지 하악과두가 밖으로 튀어나왔는지도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인터넷에 보면은 하악과두보다 광대를 더 줄였다는 거를 자랑처럼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효과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줄여가지고 얼굴 작아지려고 하는 수술이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여기 뼈가 있는 걸 광대를 이렇게 줄였다. 그럼 이게 작아질까요? 이거 튀어나온 것만 더 보여요. 그래서 그런 거는 글쎄 무슨 의도실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선생님, 광대 후 알 수 없는 귀 통증과 얼굴 통증이 있습니다. 근육이 부어서 발생하는 이관통이라기에는 극심한 통증이 몇 달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귀 속이 너무 아픈데 혹시 아치에 고정된 플레이트 때문일까요? 이거 CT를 찍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보통의 턱관절이 문제가 있는 경우에요, 환자분들이 턱관절이 아프다고 느끼는 게 아니고요, 귀 속이 아프다고 느껴요. 그래서 제일 정확한 건 이건 하나 알려드릴게요. 턱관절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보려면 손가락을 이렇게 귀에 넣고요, 이 앞쪽을 만져보세요. 이렇게 앞쪽을, 뒤가 아니라 손가락을 넣고 앞쪽을. 그러면 그게 만져지는 게 턱관절이에요. 그래서 입을 벌려보면 이렇게 해보면 턱관절이 만져져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아픈 거라면 턱관절 질환일 가능성이 많고요. 양쪽 귀에다 손 놓고 이렇게 해보시면 턱관절 만져져요. 여러분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한번 해보세요. 귀에다가 손을 놓고 앞쪽으로 이렇게 밀면서 턱을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그럼 그때 만져지는 게 턱관절이에요. 근데 이게 아픈 거면 사람들은 귓속이 아프다고 느껴요. 귓속이 아프다고 느끼기 때문에 턱관절 질환일 귓속이 아픈 거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게 진짜로 턱관절에 문제가 생겨서 광대 수술하면서 턱관절을 손상을 줘서, 또는 플레이트나 나사가 턱관절을 침범해서 그런 경우도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CT로 확인을 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다음에 CT로 수술한 걸 부위를 봤을 때 아치 쪽을 봤을 때 뭐 금속이 박혀 있거나 턱관절을 손상 주거나 침범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이쪽 관절에 MRI를 찍어 가지고요. 이 턱관절의 디스크 상태랑 그 상태를 봐야 돼요. 그거는 이제 대학병원 구강외과에 가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광대 수술을 하고 이렇게 아프다면 일단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한번 병원 오셔서 CT를 찍어 보고 플레이트나 이런 데가 괜찮게 있는지, 혹시 스크류가 턱관절을 침범하지는 않았는지 이거 꼭 확인해야 돼요. 제가 이것 때문에 수술한 지 3일 된 환자 플레이트 다 빼버린 적도 있어요. 제가 수술한 건 아닌데 환자분처럼 아프다고 했는데 수술한 병원에서는 괜찮다고 기다리라고 했대요. 근데 저한테 오셨어요. 근데 여기가 너무 아프대요. 그래서 CT 찍어봤더니 스크류가 턱관절 안에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아픈 거예요. 귀 속이. 너무 아프죠. 그래가지고 그날 그냥 눕혀서 여기만 플레이트 다 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참고하세요. 선생님, 뒤통수가 나와 있는데 얼굴 정면은 단두형일 수도 있나요? 그래서 그려드렸어요. 이게 코고요, 귀고요. 뒤통수는 똑같아요, 얘랑 얘랑. 근데 얼굴이 이렇게 넓죠. 정면은 단두, 뒤통수가 튀어나와 있고 이런 경우 있죠. 이해되시죠? 이런 경우 은근히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이런 경우 있어요. 뒤에는 볼록하니 뒤통수 이쁜데 얼굴은 납작. 이런 경우 있습니다. 자, 이것도 오늘 올라간 언젠가? 어젠가 올라갔던 영상이었는데, 광대 수술하고 이제 볼 처지는 거에 대해서 제가 올렸던, 좀 며칠 전에 올렸던, 우리 라이브 할 때 방송했던 내용을 오늘 편집해서 올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주장이 그거예요. CT로 보면 안 처졌구나 싶었는데, 나는 처졌다고 느낀다. 피부 결이 처져요. 뭐 이런 얘기 하시죠. 이런 느낌들 1, 2mm 정도 내려온 느낌이에요. 뭐 느낌이에요. 그리고 동그란 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짙어지고 타원형이에요. 글쎄, 직접 보고 싶어요. 이런 거는요. 저도 좀 보고 공부 좀 하게. 그래도 광대는 할 거예요.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많은 수술이었거든요. 결론은 해피엔딩인데 광대 수술하니까 살이 처졌다. 그렇게 난 느낀다. 내 CT 보면 안 처졌구나 싶었는데 느낀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계셨고, 저도 확실히 처지는 느낌 받았습니다. 또 이렇게 느끼는 분이 있죠. 수술 전에는 왼쪽만 있었는데 수술 후에 왼쪽은 진해지고 오른쪽에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세월에 의해 생겼다고 하기는 어렵고 갑작스럽게 생겼다. 뭉친 부분이 무거운 건지 지금도 아래로 당기는 느낌이 든다. 이런 얘기들이 인터넷에 굉장히 많죠.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시니 할 말이 없어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나는 뭐 길 걸어가다가 유리창에 비춰진 내 모습에서 팔자주름이 보인다. 눈 밑주름이 수술 전과 확연히 차이가 느껴져. 그러니까 이런 느낌들은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이 영상을 한번 천천히 보시면 제가 그 느낌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느낌이 저에게 있어서 팩트로 다가오려면 가시적으로 딱 증명이 돼야 돼요. 선생님, 저는요, 막 환자들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저는요, 어떤 날은 눈이 큰데요, 어떤 날은 눈이 작아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눈 크기가 변하지 않잖아요. 근데 라면 먹고 전날 다음날 눈 부어서 좀 눈이 작아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보여지고 하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의학적으로는 눈 크기가 변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뭐 1, 2년 사이에.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논쟁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처지는 거 어찌 보면 당연하죠. 광대뼈가 많이 줄어들면 무조건 처져요. 하지만 조금 줄였고 그렇게 큰 차이 없는데 처졌다고 느끼는 분들도 굉장히 다수다. 이런 글들로 인해서. 저한테 병원에 볼 처졌다고 오시는 분들의 한 90% 정도는 수술 전후 사진을 비교해 드리고 CT를 비교해 드리면 뒤통수 긁고서 나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전에도 이 영상에서도, 이 본문 영상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떤 친구, 저희 손모가지 걸기로 한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도 뭐 채팅창에도 보였던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도 보면은
본인은 그것 때문에 죽고 싶대요. 정신과 다니고 막 그래요. 그랬는데 실제로 CT 보고서는 "어?" 이러더라고요.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남들이 그렇다니까 '나도 그럴 거야. 그런 거 아닌가? 그런 거 같아.' 이러다가 '난 처졌어.' 이렇게 마음이 움직여 간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잖아요. 연애할 때 어떤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막 불안해. 나는 너무 좋아하는데 상대방이 나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불안해. 계속 묻게 되죠. "자기 나 사랑해? 진짜 사랑해? 정말 사랑하는 거 맞지? 얼마만큼 사랑해?" 계속 묻게 되죠.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해서. 근데 안 물으나 변하진 않아요. 근데 이런 그 불처짐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약간 불안함이 이런 생각들을 더 조장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쪼끔은 여유로워지고 정말로 내가 처졌는지 안 처졌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싶다면 수술 전 CT랑 수술 후 CT랑 비교해서 보면 진짜로 처진 경우도 보여요. 그러니까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니까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는 버릇을 들이세요. 그리고 처졌다 주름 이런 거는요. 조명, 화장, 카메라 앵글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변수가 많아요. 그러니까는 아까 여기 써 놨잖아요. 길 걸어가는 건물 유리창에 비치는 짙어진 팔자주름. 그러니까 길 걸어가는 건물 유리창에 짙어진 팔자주름, 눈밑주름이 그러면 수술 전에 길 걸어가기 전에 그 건물 유리창에 그 시간에 그 조명에 걸어가면서 느낀 그 느낌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조명. 그걸 비교해서 진짜 처졌구나라면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이 핸드폰으로 찍거나 뭐 특별한 조명에서 찍은 사진이나 이런 거는 듣고서 참고는 하지만 무시해요. 왜냐하면 명확한 비교를 하려면 똑같은 사진과 똑같은 카메라, 똑같은 앵글, 똑같은 조명에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대에 그 표정을 찍고 찍은 두 사진을 비교해야 돼요. 그래야 명확하죠. 근데 그런 걸 얻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얻을 수 있는 게 CT예요. 그래서 CT를 가지고 비교를 하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콧대가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돼서 요런 느낌인데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조금 괴이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괴이할 것 같다고 말씀드린 이유에 대해서 환자분이 저한테 다시 질문 주신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요 느낌이에요. 요렇게 여기 볼록하고 여기 오목하고 정상적인 코뼈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살짝 넓어졌다가 좁아져요. 그래서 요 느낌이 있는 코랑 이렇게 일자로 된 코랑 비교하면 여기 이렇게 꺼져 있고 오목한 거. 이 느낌은 수술한 티가 너무 난다. 이게 자연스럽다. 그 얘기거든요. 저도 동의해요. 이건 수술 안 한 코로 자연스러운 거다. 그리고 요거는 좀 인위적이다. 이런 느낌이 있죠. 근데 문제는 선호도는 개인의 취향일 뿐이에요. 속된 말로 그냥 우리 눈썹 있잖아요. 눈썹 그리는 것도 시대마다 다른 거 아세요? 눈썹을 그리는데 보통 그냥 교과서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갈매기 모양으로 눈썹을 요렇게 그려서 요렇게 떨어진다. 그리고 요거는 뭐 5도 정도의 각도가 있는 게 있고 이거를 요렇게 3등분을 했을 때 3분의 2 지점이 가장 높아야 되고 두께는 뭐 요렇게 시작해서 넓어졌다가 이렇게 얇아져야 된다. 뭐 요런 눈썹에 대한 그 레퍼런스 미학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정답은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이게 맞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일자 눈썹 그리기도 하잖아요. 요새 보면 또 어떤 여자분들 보면은 병원에 오시는 분들 보면은 그냥 요렇게 얇게 요렇게 그리는 분들도 꽤나 보이던데. 근데 사람마다 이건 다르잖아요. 야, 너 이러니까는 네 눈썹은 완전히 뭐다. 야, 네 눈썹은 진짜 갈매기처럼 자연스럽다. 뭐 이렇게 말할 거 없잖아요. 뭐 그렇게 따지면은 일본 애들 갸루 화장한다고 여기 시커멓게 여기 이렇게 먹칠하고 막 다니잖아요. 이게 자연스럽다고 본인들은 자연스럽겠지. 근데 보는 우리 입장에서 저 뭐야? 과하다. 이렇게 생각되고.
근데 얼마 전부터 몇 년 전부터 눈 밑에 여기 시커멓게 아이라인으로 여기 까맣게 하는 게 또 유행을 했던 적도 있잖아요. 지금도 하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런 것들도 뭐가 자연스럽냐. 뭐 유행도 있고 개인 취향도 있기 때문에 뭐 이걸 정답을 찾는다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 요게 더 자연스럽다고 느끼시는 거 저도 동의해요. 수술 안 한 것 같이 자연스럽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수술한 코죠. 하지만 어느 게 더 예쁘냐라고 말하면 그건 개인 선호도에 따라 다른 거죠. 뭐 어거지로 이렇게 만들어 달라면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오늘 논문을 조금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거 주말에 제가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오늘은 조금 간단한 그 논문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 구조적인 분석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코 모양을 얻기 위한 어떤 구조적인 분석이라는 논문을 하나 그냥 보여드릴게요. 요걸 요렇게 꺾이잖아요. 이게 요렇게 이거를 이제 성형외과에서는 nasal aesthetic line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오목하게 되는 거를. 근데 지금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지금 환자분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건 요렇게 갔다가 약간 넓어졌다가 다시 여기서 좁아졌다가 요렇게 가는 요거까지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요게 수술 안 한 사람들 요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그 방식들이 있어요. 많은 그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말하는 또 뭐 여기다가 뭐 각도 나오죠. 뭐 콧구멍도 요렇게 생겨야 뭐 이쁘다. 뭐 요래 가지고 요것도 뭐 이게 비율이 얼마고 요게 비율이 얼마고 해서 뭐 2.5대 1, 3대 1 뭐 요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그냥 레퍼런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다 정답은 아니에요. 결국은 개인 취향에 따라 선택하는 거고 기술적으로 그걸 구현할 수 있다면 환자가 원한다면 뭐 굳이 만들 수도 있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괴이하다고 한 거는 이렇게 안 해서 자연스러운 거면 안 했으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건데 해서 이 모양을 억지로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쉽사리 자연스럽다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 어색할 수 있고 괴이할 수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링크 주신 게 첫 번째가 무슨 구강안면외과 학생인지가 쓴 글 같은데 이거 링크 들어가 보니까요. 요게 코 굴곡은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튀어나왔다가 이렇게 꺼졌다가 이렇게 가는 거 요거였고 그 다음에 요 얘기는 콧대 중간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내잘 에스테틱 라인이라고 성형외과의사들이 말하는데 거기서도 나는 한 발짝 더 나가서 요걸 만들고 싶다. 뭐 이런 얘기가 더 자연스럽다. 그 얘기인 거거든요. 질문 주신 내용은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완전하지 않을 수 있고 이런 사진에서 보이는 서양 애들처럼 피부가 얇은 경우가 아니라 두꺼운 경우라면 안에서 무슨 짓을 해도 저 모양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가능은 할 거예요. 아예 안 되지는 않고. 근데 그게 과연 노말일까? 이런 생각은 조금 들어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그냥 그 얘기한 거를 잘 보면 일단 얼굴 분석을 먼저 해라. 페이셜 애널라이시스, 그러니까 진단을 먼저 해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전스 블루프린트 청사진, 의사가 약간 권하는 거죠. 이런 모습이 낫지 않을까? 라고. 그걸 듣고 환자가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수술 계획을 만들고 그래서 요거랑 이거랑 맞춰보고 수정하고 그 다음에 수술 계획 세우고 실제로 수술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지를 정한다. 이게 제가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가 진단이에요. 여기까지가. 정확히 말하면. 뭐 아주 조그맣게 말하면 요것만 진단이고 요거는 환자랑 상의하는 거고 이건 수술 수술 계획이고 이거는 수술 방법이고 그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부작용, 비용 여기는 그건 여기 있고 일련의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은 요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엔 요것만 나와요. 대부분. 광대 수술 한 달째 옆광대 흔들림. 네. 아무튼 역광대 흔들린다고 해서 뭐 딸깍딸깍 부린다 뭐 어떤다 뭐 그랬고 여기가 딸깍거린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22일 날 또 메일을 주셨고 그래서 27일 날 결국은 그 수술하신 병원에 갔는데 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파일은 복사가 안 된다네요. 이거 환자의 권리라고 제가 방송 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달라면 줘야 돼요. 안 주면 안 돼요. 법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 그러면은 보건소에 그 자리에서 보건소에 문의해 볼게요 하면은 바로 줘요. 왜냐면 보건소에서 벌금 때리거든요. 환자가 의무 기록 달라는데 안 준다 그런 거 불법이에요. 자칫하면 면허 정지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환자분의 권리예요. 어쨌든 그래서 사진을 찍어줘서 이렇게 캡처를 보내주셨는데 사실 이 사진은 볼 게 없고요. 지금 여기가 문제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보니까 광대가 약간 상방 고정되면서 지금 광대 아치, 템포럴 프로세스랑 아치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엎어져 있어요. 엎어져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근육이 씹을 때 자꾸 얘를 밀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까딱까딱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플레이트로 고정되면 딱 붙어 있는 건데 지금 와이어로 고정해 놨으면 이게 덜렁덜렁 거릴 수 있어요. 그래서 뼈가 딸깍딸깍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모양 보면은 나쁘지 않아요. 요대로만 유지 잘 되면 굳이 재수술도 필요 없고요. 그래서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수술한 지 한 달이나 됐나 싶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한두 달이면 저 소리는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는 굳이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자주 찍으면 안 좋은 게 아니라 글쎄 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불안하면 제대로 찍어서 제대로 보자라는 게 제 주의고 지금 여기 주신 CT 여기는 왼쪽인데 지금 여기 안 나오죠. 이건 CT가 잘못 찍혔어요. 여기를 보고 싶은데 여기가 안 찍히는 데를 찍어 놓고 여기를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오른쪽을 주로 보려고 그런 것 같으니까 이쪽 보면은 약간 위로 업어져 있고 와이어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요 음영에서는 와이어가 어떤 상태인지 볼 수가 없어요. 이건 음영을 바꿔서 봐야 되는데 그건 원본 CT를 주셨으면 제가 확인해 볼 텐데 지금 그게 안 돼요. 근데 전체적으로 모양 자체나 지금 상태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요렇게만 잘 유지하면 괜찮으리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더 지켜보시고요. 그래도 뭐 소리 나고 불안하고 그러면 저한테 오세요. 그럼 CT 찍어서 제가 이거 다 와이어랑 설명해서 보여드릴게요. 답변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앞턱은 만족하나 첫 번째 사진 표시한 부분을 갸름하게 하고 싶은데 살처짐을 개선해야 하는지 뼈를 더 줄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톡스는 맞은 상태고 저체중입니다. 얼굴 지방흡입 전문 병원에서는 엄청 효과 나겠다. 애매하다. 반반씩 나뉩니다. 그래서 피질절골 실리프팅 초음파 리프팅 하려고 하는데 피질절골이 제 경우 도움이 될까요? 고민하게 되는 게 사진 6, 7 보시면 살을 끌어올릴 경우 훨씬 갸름해지거든요. 처진 살 원인이 피질골 필요 없나요?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괜히 피질골로 더 처지지 않을까요? 안면거상 리프팅 시 턱이 빈약해 사마귀 처럼 보이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런 사진을 보내오셨어요. 저희 병원에 오셔서 상담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처음에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는 여기 귀에 이렇게 하얀 자국 있는 거 보니까 엑스레이 사진하고 포토샵이나 이런 데서 레이어 투명도 조절해가지고 본인이 여기가 맞겠지 하고 조절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지금 이 뼈랑 실제 본인 살이랑 달라요. 왜냐면 지금 여기가 귓구멍 위치예요. 귀가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귓구멍이 여기 있어요. 근데 지금 CT상에서, 엑스레이 상에서는 귓구멍이 여기고요. 사진상에서는 귓구멍이 여기예요. 그러면 일단 이 엑스레이랑 이 사진이랑 지금 크기, 축척도 안 맞고 비율도 안 맞고 그 다음에 위치도 틀려요. 그러니까 요걸 갖고서 뭘 판단한다는 거는 되게 위험한 바보짓이에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셨던 분이라 제가 요걸 만들었어요. 지금 보시면 지금 환자분이 해놓은 거랑은 다르죠. 그죠? 이거는 딱 맞춰서 오버랩 시킨 거예요. 그래서 실제 환자분 뼈랑 지금 살 두께랑 이래요. 근데 지금 피질골이라는 거는 여기가 조금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때 병원에 오셔서도 제가 설명드렸는데 여기 CT 있으니까 CT도 나중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피질골 줄어봤자 1, 2mm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피부 두께 보세요. 지금 환자분이 피질골이라고 생각하는 건 여기인데 지금 이만큼 두꺼워요. 지금 병원에 있는 CT가. 근데 보톡스 맞아서 조금 줄어들긴 했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만큼 두꺼운데 여기 피질골 절골 해봤자 1, 2mm 줄어요. 이득이 없어요. 턱 수술은 이미 한번 한 상태고. 그래서 이거는 굳이 할 필요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 턱뼈 요 사진은 제가 갖고 있으니까 다시 돌리면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거 누워서 찍으신 사진 같죠? 누워있고 손가락으로 올리면 훨씬 갸름해지는 거 당연하죠. 앉아있으면 이렇게 늘어지죠. 이렇게까지 지금 나이에 이렇게 처져 있는데 이 상태에서 뼈 수술을 뭐 또 하고 그러면 여긴 더 처져요. 그래서 이렇게 포토샵처럼 올리는 거 하려면 지금 질문에는 뭐랄까 체중이 어떻게 되시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얼굴살 보면은 좀 퉁퉁한 느낌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분들은 요 상황에서 요 상황 되는데 얼굴 지방흡입해서 요런 상황 된 사람 저는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요것 때문에 지금 요 느낌이 지방흡입해서 요 느낌 절대 안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실리프팅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요거 땡긴다고 해도 일시적일 거고, 누워있을 때 요 모습 안 나와요. 누워있을 때는 요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앉으면 여기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런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뭘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살을 좀 빼보면 답이 다 나올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저는 좀 있어요. CT 보고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환자분 CT인데 보이시나요? 네. 지금 이미 턱 수술은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겹쳐서 보면 뭐 전진량도 나쁘진 않고요. 그 다음에 귀밑각에서 여기까지 거리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턱 수술은 이렇게 해 있는데 약간 울퉁불퉁한 건 있죠. 근데 이거는 보톡스 맞기 전이니까 CT를 보면 여기서 보면 지금 제가 그려보면요. 지금 요 녀석이 교근이에요. 근데 요게 아마 보톡스 맞아서 조금 줄어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피부 두께를 이렇게 재보면 이게 지금 10mm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10mm 정도 되는 두께의 피부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정도면은 사실은 뭐 지방흡입 한다고 여기가 빠질 수 있으면 좋은데 실제로는 그러기 되기는 힘들고, 그리고 지금 환자분 그래도 얼굴은 조금 가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요 부분만 잘라서 조금 볼게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넓어요. 지금 그럼 뭐 보톡스 맞았으니까 여기는 좋아졌겠죠. 하지만 입 여기 처진 거랑 여기 늘어진 거가 있어요. 그래서 갸름해지려고 한다면 저 같으면 지금 무슨 수술 시술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해서 오히려 더 고민만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저는 있어요. 또 아니라고 하시겠죠. 근데 지금 보면 아셔야 될 거는 얼굴이 작냐 크냐를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거리를 환자분들한테 꼭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바이고니알 위스라고 해가지고 턱끝 사이의 거리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턱끝 사이의 거리가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 작지가 않아요. 보통의 한국 사람 평균이 90이에요. 그리고 조금 갸름한 사람이 90 안 되는 85에서 80이에요. 근데 지금 요 상황에서 또 얼굴은 짧아요. 이거를 본다 그랬잖아요. 이게 페이셜 인덱스라고 하는 건데 지금 91.5, 110이에요. 그러면은 얼굴이 납작형 얼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납작형 얼굴에서 갸름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폭이 줄어야 갸름해지잖아요. 아니면 이게 길어지든가. 근데 길어지는 거는 얼굴이 길어지니까 싫고 요렇게 줄고 싶은데 이게 줄어드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라면 저는 환자분한테 수술을 권하기보다는 그냥 보톡스를 맞아라. 보톡스를 맞고 다이어트를 좀 해보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되는데 한 4kg, 5kg 정도 줄이면 이렇게 100% 돼요. 근데 지금 글에 적어주신 것처럼 얼굴 지방흡입한다. 얼굴 지방흡입한다. 뭐 애매하다는 게 맞고요. 지방흡입 전문 병원에서 엄청 효과 나겠다. 낚이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피질절골 절대 하지 마시고요. 실리프팅, 초음파 리프팅 큰 도움 안 될 나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보고요. 물론 꾸준히 초음파 리프팅을 꾸준히 해가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돈 들이고 할 시간에 PT 끊어서 운동해요. 다이어트 한 5kg만 빼봐요. 4, 5kg만.
그게 더 싸잖아요. 그래서 식이 조절하고 조금 하면 저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 너무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생각이 들고요. 거상 리프팅 이런 거에서 사마귀처럼 보이지 않을까 우려들죠. 그냥 안 하면 돼요. 안 하고 다이어트 하세요. 제발 부탁인데. 이거 수술하고서 고생하지 마세요. 정말 부탁드려요. 지금 얼굴 상태 이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넓은데 피부가 1cm씩 있어요. 양쪽에. 피부가. 그런데 이걸 이렇게 대고 싶은 거예요. 마음은 알겠으나 살 빼면 없어져요. 근데 이거 욕심 부리다가 나중에 얼굴 울퉁불퉁해진다. 뭐 신경이 어떤다. 뭐 별별 고민 다 해요. 얼굴 지방흡입은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운동하면서 다이어트 하시길 꼭 부탁드릴게요. 마음은 알겠어요. 오죽 답답하면 이랬을까 싶기도 해요. 3월 달에 제가 병원 왔을 때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쵸? 이해는 하지만 제 조언은 변하진 않을 것 같아요. 더 궁금하시면 병원 한번 오세요. 제가 같이 상의해 드릴게요. 얼굴 보면서. 알겠죠? 섣불리 지방 이런 거 신경 안 했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